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길벗 닥터케입니다. 2022년 새해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초 책 몇 권에 푹 빠져서 지냈습니다. 2015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만나면서 저한테 굉장히 넓고 큰 지도가 제공되었다면, 지금은 그 지도한 세계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한겨울에 빌려온 만화책 쌓아놓고 보면서 이불 속에서 귤이랑 고구마 까먹으면서 뒹굴거리는 기분 같습니다. 이런 재미들을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에고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로 조건화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원래는 동일시를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조건화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려고 보니까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동일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조건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화는 다르게 풀면 매여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듯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강박관념이라는 단어와도 의미가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강박관념과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늘상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칙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규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는 도박장의 빠친코 기계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될 듯 안 되는, 그래서 놓을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는 이 묘한 상태와 텐션. 그래서 이 묘한 긴장감 때문에 제 생각에 사람들이 도박에 점점 빠져들고 끊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모순덩어리라고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근데 내담자들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모순, 딜레마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계가 대극이라고 하는 이원성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 이 딜레마 때문에 사는 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순을 푸는, 이 모순이 작동하는 약간의 원리를 터득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쉬워질 수는 있어요. 이 보편적인 인간 교착 상태의 핵심 원인을 수많은 영적 스승들은 에고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라는 단어를 제대로 배워서 인생에 적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20대 후반부터 30대를 넘어가는 나이에는 꼭 이 개념을 잘 익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인생 전체가 나중에는 헛짓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건 시작일 뿐이고, 그 의미를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머지의 평생에 걸쳐서 이 에고에서 천천히 이제 풀어나가는 이제 연습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저 역시 30대에 이 개념을 만났고 처음엔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후로 지금도 천천히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10년, 15년 정도 지나니까 처음보다 어느 정도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에고에 칭칭 감겨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 아니라 99% 정도 되죠. 그래도 지금 이 시대는 정보의 흐름이 좋아져서 이렇게 유튜브처럼 참 정보 유통이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깨어나기가 참 좋은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이 강의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교착 상태를 풀어갈 수 있는 팁들을 여러분들과 천천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팁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상식과는 달라서 처음에는 내부에서 충돌을 좀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상식 수준에서 이 모순들이 풀릴 수 있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살아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히 사는 사람도 실상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편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상식에 근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노력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고
노력의 방향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노력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에고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나고자처럼 인생의 미로에서 헤맨다고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자책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의 견해로는 이 인생의 미로에서 시야가 이제 조금씩 상승해서 미로의 구조를 보기 시작한 사람이 아주 많이 잡으면 전 인구의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은 절대 다수, 나머지 95%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미로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미로 속을 헤맨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겉보기로는 여유만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아도취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이런 현상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상대를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상대를 겉만 보고 그러니까 깔본다는 문제보다는 남들을 오히려 너무 이상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가 있으면 대극의 원리상 상대방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순된 인지가 자각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깊은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 미로에서 공중부양까지는 못하더라도 가상의 사다리가 하나 있어서 미로 중간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미로를 조금이라도 높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길 찾기가 조금은 수월해지겠죠. 이런 사다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지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이런 툴입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도구, 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저도 공중부양은 못하니까 아무튼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미로를 헤매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질 거고요. 다만 이 도구들은 눈에 보이는 도구가 아니라 멘탈의 도구죠. 인생은 템빨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템들은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구 이야기 하니까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떤 도구를 접하면 처음에는 낯설고 어떨 때는 좀 살짝 무섭기도 하잖아요. 어떤 도구는 쉽게 배웠고 어떤 도구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천천히 만져보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없이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도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의 도구를 익혀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용어, 단어의 이름부터 만나게 됩니다. 용어가 귀에 익으면 그 낯선 용어가 가리키는 인생의 현상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인식의 지평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나한테서도 볼 수 있고 남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남의 것이 좀 더 쉽게 보이겠죠. 그때 그걸 남을 판단하고 찌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안테나를 나의 내면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대부분의 심리 현상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남한테 있는 거라면 나한테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한테서 그런 부정적인 심리 경향이 발견되면 나를 너무 나무라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있다는 걸 알게 됐어도 이걸 금세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건하의 힘입니다. 일단 그게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각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 이상으로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요. 그냥 관조적으로 바라만 보는 게 천천히 사라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의 이 이유에 대해서는 실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심화해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천천히 하다 보면 누구나 조금씩 늘게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건 전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에 자주 빠지거든요. 왜 누구는 금방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도 이렇게 진척이 느릴까? 실은 거기에도 깊은 이유가 있는데 현재의 주류 심리학의 이론을 가지고는 이 문제를 실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주류 심리학 너머의 수준에 가야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조건화라는 단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 조건화가 거의 대부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일어나죠. 아마 대부분은 유년기부터 시작되었을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나쁜 일들 때문에만 조건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칭찬만 많이 받아도 나중에는 그걸 잃어버릴까봐 또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슬프게도 당근과 채찍 둘 다 우리의 길들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개념을 배워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 또 다른 방향으로는 타인을 해석하는 도구,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하는 도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까지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앞에 두 가지, 자기 이해, 타인 해석, 이 두 가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건화라는 개념을 자기 이해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일단은 대부분의 우리는 자유의지보다는 조건화의 힘이 훨씬 셉니다.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나름의 연습이 필요한데 이 기술 역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화에 대해서 배웠지 자유의지를 어떻게 상황에 맞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 차는 있지만 조건화의 결과에 걸려드는 빈도가 자유의지로 이겨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내가 나약하고 잘나고 못난 그거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보다 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의 문제를 한 가지 요인, 한 가지 차원의 문제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걸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깔때기입니다. 왜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을 우리는 깔때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깔때기를 만드는 인지 구조가 바로 환원주의입니다. 이 환원주의 오류는 현상을 파악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미치는데 특히 정신적인 어려움, 심리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환원주의라는 괴물이 거의 모든 곳에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화에 걸려서 매번 넘어지는 나를 비난하는 걸 보류하고 좀 찬찬히 상황을 지켜보자. 일단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왜냐하면 이 조건화라는 건 그죠? 아까 말씀드린 나약함, 강인함 이 문제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조건화라는 맥락에서 본 자기 이해에 적용할 저는 첫 번째 함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조건화라는 개념을 그럼 타인 해석에 적용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아까 조건화는 에카르트 톨레의 말대로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류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상대방도 조건화에 걸려 있다는 거죠. 다만 조건화가 걸린 영역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은 쉽게 되는 부분이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나한테는 쉽게 되는 것이 상대에게는 실은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개 우리는 나 자신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도 나와 비슷할 거라고 가정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실은 이 가정은 좀 유아적인 사고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건화되어 있다는 점만 비슷할 뿐이지 조건화의 영역이 다르다는 이 대전제를 간과하면 상대의 행동, 그리고 그 행동 이면에 상대의 동기나 의도를 해석하는데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흔히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들이 쟤가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저 뻔히 알면서 저러네?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내 말을 아주 귓등으로 들은 게 틀림없어. 이런 해석을 하기가 일수인 거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드린 이런 자동적 사고들이 사람에 관계없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이건 어쩌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동적 사고, 이런 해석 밑에 어떤 우리가 알아차리기 힘든 전제가 하나 깔려 있냐면,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가 되거든요. 나라면 당연히 나는 안 그러겠지만 상대는 나와 다른 조건이나 나랑 다른 컴퓨터로 비유하면 알고리즘을 쓴다는 거죠. 이 얘기의 함의는 뭐냐면요, 이 말은 어쩌면 상대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아주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왜 자꾸 헷갈리냐면, 그 상대방도 어쩌다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상대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한테 적용해 보면 명확해지죠. 우리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매번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상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자기 이해, 타인 해석, 이 조건화를, 이 두 가지에 적용하는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단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 데이터가 부족하면 결론 내리는 걸 보류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보가 지금 충분한지 부족한지조차 일단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은 아주 일부분의 정보만 가지고도 쉽게 결론에 도달해요.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제 생각에 AI도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jumping to the conclusion,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직역을 하면 모르겠지만 의역을 하자면 척 보면 압니다. 이 정도로 의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확증 편향이라는 오류하고도 통하는데요. 사람은 자기 믿음에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붙잡은 믿음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싸이의 드림이라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처음 제가 이 노래 듣다가 진짜 가사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노래를 불러드리기는 제가 좀 뭐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가사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그대로 믿기 싫어서 믿고 싶은 대로 보기 시작해. 외로워지는 지름길인데 괴로워지는 기름칠인데. 정말 라임이 죽이고 정말 통찰력 있는 가사 아닙니까? 이 노래는 꼭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야기를 이제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문법과 함께 처음에 기본 단어들을 배워야 되잖아요. 제 강의에서 이 강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의 주제뿐만 아니라 그거에 연관된 최대한 많은 단어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새로운 용어는 아닐지라도 이제 어떤 정확한 의미인지, 그리고 좀 반복해서 자꾸 접해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 외우듯이 자주 반복하시면 좋겠고요. 급류에 떠내려 갈 때 주변에 나뭇가지라도 하나 있으면 뭐라도 붙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귀에 발라놓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조금이라도 정신줄을 잡기가 쉽고요. 그리고 혹시 감정의 쓰나미에 쓸려가더라도 감정의 진흙탕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제가 키워드들, 아까 자기 비난, 자동적 사고, 타인의 의도 해석 오류, 그다음에 확증 편향, 이런 현상들 역시 크게 보면 우리 마음의 조건화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오류들이 쌓여서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아까 싸이 씨가 노래 가사에도 적은 기름칠과 지름길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그 왜곡마저도 실은 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마야, 베일에 쌓여 있다는 의미죠. 우리의 우울과 불안은 되게 객관적인 외부 조건보다는 이 왜곡 때문에 훨씬 더 증폭되게 됩니다. 이게 고통이 괴로움이 되는 마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편해지려면 일단 내 눈앞에 놓인 이런 오류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야 됩니다. 이걸 마음의 백내장 수술이라고 비유해 봐도 될까요?
오늘 실은 말씀 못 드린 또 하나의 강력하지만 미묘한 조건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문화로 배우는 심리학 코너에서 저희 세대를 어린 시절을 물들였던 만화 캔디 주제가를 가지고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강의뿐만 아니라 에고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이렇게 하부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5분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에고가 작동하는 원리가 서서히 여러분의 인생에, 타인의 인생에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동일시에 대해서 꼭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